오늘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찍게 됐고, 오늘의 주제는 그 미국에 반하는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 미국의 어떤 세력이 과연 이렇게 미국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개인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혹은 미국의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사실 이것도 다 뻔히 아실 만한 내용이시긴 하겠지만, 빅테크랑 빅테크 기업이랑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랑 가상화폐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전 개인적으로 향후 이제 가상화폐라는 시장이 굉장히 현재 커지고 있잖아요. 잠깐 주춤해지긴 했지만 그런 점에서 가상화폐가 이제 이 국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찍게 됐습니다. 네,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네, 간단하게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빅테크가 미국에 대한 주제고요. 이거는 명언을 하나 넣어봤는데, 네, 미국에 대항해서 이렇게 투자하지 말라,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워렌 버핏이 얘기했었죠.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워렌 버핏이 요 얘기를 했는데, 어,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요 미국에 대항해서 투자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언제까지 더 유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빅테크와 가상화폐 시장의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이란 하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떤 그 초강대국 현재 완전 넘버 원이잖아요, 미국이. 근데 이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힘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라는 그 어떤 그 나라의 사람이랑 땅이랑 화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라는 거의 특징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넣었을 때 어떤 생산물이나 어떤 그런 게 나오는 곳이 저는 땅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농업이나 이런 게 항상 원래 1차 그 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땅에다 사람들이 노동력을 넣어서 씨앗을 심고 하면 이 곡물이 나오고 또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땅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주지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가 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화폐라는 게 있는데, 화폐는 이 어떤 화폐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화폐로 거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교환 물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화폐가 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는 결국은 이 화폐로 뭔가를 사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교환 물품이 있어야 된다. 이게 화폐의 중요한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 저장 수단, 뭐 교환 수단, 뭐 이런 식의 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재밌는 게, 어, 이런 보통 이제 나라라고 하면 이 국민 땅 화폐, 이게 굉장히 나라의 큰 3대 요소인데, 보통 여기에 그 뭐 예전에는 군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군사력이 되게 중요시 여겨졌던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보면 막 그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막 싸워가지고 뭐 땅을 이제 얻고 해가지고 막 천하를 제패하려면 막 민심을 얻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그 땅을 지배하는 그런 개념이 약간 20세기 이전의 어떤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 이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군사력이라는 항목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련 대 미국이나 이런 이 시대에 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때도 보면 결국은 땅의 크기가 크고 군사력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많은 나라들을 포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군사력이 있고 하면 이제 걔네가 이제 좀 짱이다, 약간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라는 거는 20세기 이전에는 이제 이런 네 가지 조건들이 주로 필요했다. 근데 21세기가 들어서 약간 특이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군사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나 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미국이 아직도 일장이지만 그 어떤 너무 무기들이 강력해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살상력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급적이면 이 전쟁을 했을 때 아무리 초강대국일지언정 이제 좀 맞으면 너무 아프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초강대국을 상대로 했을 때 좀 약한 나라 같은 경우는 그 2차 세계대전의 일본의 예를 볼 수가 있듯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폭탄을 몇 대만 맞아도 완전 날아갈 수 있다. 약간 그런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1940년대. 그래서 어쨌든 이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이미 모든 나라 강해졌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은 너무 그 중에서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력이라는 건 사실상 이제는 뭐 미국이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뭔가 나라를 세운다는 개념에 있어서 군사력으로 세우는 건 이제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어쨌든 국민당 화폐가 이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은데 미국이 정말 현명했던 게 달러화가 기축통화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요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어떤 하나의 사상이죠. 이게 예전에는 뭐 우리가 사실 18세기, 19세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렇게 당연한 개념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뭐 왕을 섬긴다거나 어떤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 체제나 뭐 등등등등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어떤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 어떤 제가 봤을 때 그 사회를 어떤 관통하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 헤게모니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것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라는 어떤 그 사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에 이 달러로 침투를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뭐 대형 펀드들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그뭐 아이shares나 뭐이 블랙락인가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VO 같은 그 뱅가드 못 쓰겠다. 네, 뱅가드 같은 뭐 이런 펀드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항상 그 각 나라의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들을 돈으로 한마디로 직간접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뭐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금융 공격을 통해서 혹은 좀 얘네들이 좀 후지다 싶으면 금융 공격을 통해서 이제 파산을 시킨 다음에 저가 선침해 해가지고 지분을 늘려가는 형태의 방식으로 이 미국은 굉장히 이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달러를 피해서는 살 수가 없고 달러를 이제 막 배척하거나 하는 뭐 나라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쿠바,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현재 좀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좀 이 자본주의 생태계가 좀 제대로 막 이렇게 구축이 안 되고 이러면 항상 불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항상 지금 전 세계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미국의 어떤 좀 부하처럼 살아야 되는 현재 상황이에요. 미국이 뭐 물론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봐야겠죠? 지금 한 100 몇 년이죠? 한 200년 가까이? 150년 정도 됐나요? 네, 하여튼 그 정도를 막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네, 되게 대단한 나라지만 하여튼 이런 미국에 대항하면 이렇게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도전을 사실 해왔어요.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들이 90년대에는 뭐 일본이 도전을 했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뭐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이 일본이 되게 좀 돈이 많았는데 지금 미국한테 또 90년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완전히 엄청나게 쳐맞고 이제는 많이 좀 상태가 안 좋아졌죠. 30년간 좀 잃어버린 30년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플라자 합의 같은 거에 어떤 이런 좀 얘기들도 다 보면 다 결국은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환율을 바꿔가지고 그 경상수지에서 미국이 좀 더 이제 수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적자를 해소하고 약간 그런 류의 어떤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일본도 굴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2020년대에 와서는 중국 사실 중국은 2015년도 15년도부터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때 무슨 막 후광통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금융 그 뭐 개방이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020년대 현재 중국이 지금 이걸로 덤비고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현재로서는 위안화가 현재 미국만은 어떤 그걸 가지고 있지 않고 위안화는 현재 기축 통화로 이제 들어오고 있지만 달러화보다 아직도 훨씬 더 좀 잘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좀 정치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공격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을 이기고 싶어하는 어쨌든 세계의 도전은 항상 전 세계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이 국기가 뭐냐면 IS 국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가 사실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무슨 이슬람 나라를 만드는 게 얘네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래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무장투장 세력으로만 대충 알고 있는데 사실 얘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뭐 이슬람 율법으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는 지금 아까 제가 전에서 설명드렸던 그 땅과 군사력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땅과 군사력, 국민, 이 종교를 이용한 국민의 어떤 단합을 통해서 땅과 군사력으로 지금 이 미국에 대항을 하고 싶어 하는 집단이 ISIS라는 집단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뭐 화폐도 뭐 하고 싶어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하죠. 군사력도 나름 세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세계의 도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세력은 미국한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럼 이제 그렇다면 미국에 지금 현재 상대가 될 수 있는 집단은 어딘가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어가면서 인터넷으로 새로운 세상이 좀 하나의 땅의 역할을 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원래 2차 세계대전 전에 이 굉장히 강대국이 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전 미국의 땅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되게 그 떨어져 있잖아요. 태평양을 건너서 해야 되다 보니까 세계대전에 참전을 할지 안 할지를 미국은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땅 저 너머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난리가 나고 있을 때 미국은 참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들 나라에 일단 직간접적인 피해가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혹은 뭐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 전쟁 자금 뭐 전쟁 물자를 대주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거나 하는 게 가능해서 이제 전쟁 참전이나 이런 것에 좀 안전하게 그걸 결정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이라는 어떤 하나의 메리트가 현재 사라져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이 이제 전 세계를 하나 연결하면서 하나의 땅의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보급이 되고 나서 우리 앉아서 그 퍼스널 컴퓨터만 다루던 시대에서 지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내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농경 사회 뭐 하여튼 20세기 전에는 항상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누가 이 천하를 지배하느냐 약간 이게 그 땅을 어떻게 얻느냐 그래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서 저 땅을 내가 지배하고 이 국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교화를 시키고 해서 다루느냐가 하나의 그 헤게모니였는데 지금은 이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땅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쩌면 현재 그 넓은 땅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보다 더 넓은 인터넷에서 시간을 많은에게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더더욱 쉽게 노동력의 생산물을 창출할 수 있게 됐어요. 인터넷이라는 데 상주를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은 이 땅이라는 것에 있어서 첫째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게 저의 첫째 생각이고요. 둘째로는 현재 지금 화폐라는 문제가 이제 가상화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가상화폐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화폐라는 이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축통화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던 독점적 권한을 뺏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뭐 이것도 뭐 다들 아시는 그림이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여기 600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800빌리언이래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JP 모건 체이스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더 크거든요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가장 큰 은행보다도 시가총액이 커지게 됐어요. 그 화폐의 어떤 독점적 미국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가상화폐 세계가 조금씩 침범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네, 그래가지고 가상화폐는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800빌리언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라가 있을 때 국민이 어떤 노동력을 넣었을 때 어떤 화폐를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대가를 받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넘어서 이제 보면 사실은 그 미국에 속해 있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의 시가총액 보면 지금 현재 2천 뭐 트릴리언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이제 보면 그게
지금 이게 한국의 어떤 시가총액인데 한국이 1300트릴리언이에요. 그럼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사실은 애플 하나보다도 현재 작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현재 이 빅테크라는 어떤 회사, 이제 하나의 회사가 이제 미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어떤 나라 정도의 시가총액보다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의 미국에 있는 어떤 하나의 기업들은 충분히 이제 OECD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압도할 정도로 큰 것만큼 정말 몇 개의 나라를 합친 것 정도의 크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하나의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영향력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어떤 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커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이 새로운 커다란 도전에 지금 현재 직면을 하게 되는데 어, 이 빅테크라는 회사 이제 하나의 회사들이 어떤 나라보다도 커지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GDP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얘네는 이제 영업이익이겠죠? 영업이익이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총생산을 압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가상화폐라는 것을 통해서 화폐 주도권을 가지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화폐 주도권을 페더럴 리저브 뱅크가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미국의 어떤 정부가 이제 뽑은 구성원과 그리고 그 미국 연준은행에 일하는 사람들 몇 명이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 화폐 주도권과 화폐를 통화량을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다른 나라들을 달러화로 침투시켜가지고 이제 이겨먹는 게 이제 미국의 하나의 어떤 헤게모니자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의 어떤 약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폐 주도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센트럴 이제 그러니까 중앙화된 은행이 가지는 게 아니라 디센트럴라이즈드 커런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도 충분히 이 중앙의 그 감시에서 벗어나서 화폐 주조권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통해서 전 세계로 유통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왜냐면 빅테크들은 아시다시피 다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한 나라를 충분히 압도할 정도로 거의 크기가 커진 상태잖아요. 그럼 얘네가 사실상 이제 뭐 어떤 노동 환경을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뭐 그냥 거기서 일을 하면 그 회사의 제품을 쓸 수 있게 해준다거나 어떤 다양한 어떤 보상을 주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가상화폐 시스템을 예를 들어 이용을 해가지고 페더럴 리저브 뱅크의 어떤 달러화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빅테크가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독립선언을 해버리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인터넷이라는 땅을 통해서 그냥 이 빅테크가 하나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2015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이스북이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이었나요? 뭐 이거를 하려고 상장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당시에 트럼프가 막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에는 지금 앨런 머스크라는 아주 재밌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테슬라라는 빅테크 기업을 가지고 스페이스X랑 여기서 지금 가상화폐를 통해서 해보겠다고 지금 선언을 사실 했었던 상태죠. 그래가지고 이 가상화폐로 뭐 테슬라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앨런 머스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빅테크가 하나의 나라보다 어떤 커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크기가 됐는데 그럼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화폐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나 뭐 기타 뭐 각종 독립 세력들이 하고 싶었던 하나의 진짜 나라를 자기가 한번 새로운 형태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얘가 가지고 있는 땅은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어떤 땅이겠지만 나아가서는 화성 쪽에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화성이라는 새로운 땅을 개척을 해가지고 이 자기가 화성 사령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미국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그런 약간 어떤 뭐 새로운 형태의 독립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현재 앨런 머스크의 포지션은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가상화폐라는 시장은 굉장히 좀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나아가서 이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테슬라 하나로만은 굉장히 저는 이 미국이 직면한 아니 미국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뭐 가령 이더리움 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화폐의 역할도 하지만 뭐 코드가 있잖아요 자체. 그래서 확실하게 생태계를 구축해 줄 수 있는 형태의 가상 화폐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그 생태계가 앞으로 기존의 뭐 구글 안드로이드 이 생태계에 반해서 뭔가 좀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이나 새로운 형태의 어떤 부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때는 충분히 이런 가상화폐 생태계가 달러화를 좀 더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굳이 좀 더 망상을 써보자면 테슬라랑 뭐 가령 이더리움의 합병 뭐 이 정도 크기가 된다면 전 충분히 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최근에 이더리움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런데요, 이거는 저는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저의 망상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쓰자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와 이더리움은 잘 모르겠고 테슬라는 결국은 현재로서는 그 하나의 새로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크기의 국가로 성장은 못할 것 같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얘기를 하면 현재 가상화폐가 대부분 잘 안 될 것 같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사실은 그 00년도에서도 보면 00년도에 야후라는 기업이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00년도에 야후라는 그 하나의 그 기업 혹은 생태계가 검색 엔진이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에 해줄 수 있는 그 인터넷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우리는 이제 2020년도에 구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후라는 그 기업이 그 전 세계 이 인터넷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줬는데 그 어떤 결실을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사실 테슬라나 어떤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테슬라와 뭐 가상화폐 뭐 얘네가 그 꿈꿔왔던 어떤 생태계가 지금 당장으로는 뭔가 그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가상화폐 시장은 굉장히 많이 커지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상화폐를 어떻게 쓸지도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현재 가상화폐가 어떤 그 생산물을 내줄 수 있는가? 가상화폐 생태계가 뭐 이더리움 코딩을 통해서 뭐, 뭐 정치 선거 제도가 바뀐다거나 뭐 그런 어떤 통해서 만든 뭐 어떤 어플이 뭐 약간 이런 거나 뭐 이런 게 어떤 실질적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아직까지는 화폐 송금 시스템 정도까지에 아직은 머무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전 이거는 00년도에 야후가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던 뭐 뭐랄까요 뉴스 뭐 메일 메일링 서비스 이런 정도에 아직 그친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구글이 해주는 서비스는 정말 굉장하잖아요. 뭐 웹바드도 있고 뭐 하여튼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촉매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나의 어떤 불씨를 지핀 것 같아요. 그냥 이 앨런 머스크와 뭐 부텔릭이라고 하나요? 부텔릭인가요? 그 이더리움 만든 사람이 하여튼 부탈릭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 하여튼 저는 이제 불씨를 지폈다. 혁명의 불씨를 지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 혁명은 안타깝지만 좀 실패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뭐 그거 그 이유는 조금 더 24분이네요. 쓸데없는 소리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프랑스 혁명 이런 거 그 역사를 봐도 뭐 처음에 삼두 정치가 됐거든요. 이게 무슨 로베스피에르랑 또 하여튼 또 세 명 있어요. 왜
총합 왜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삼두 정치했거든요. 프랑스 혁명 때. 그 다음에 뭐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폴레옹 집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이후에 이제 뭐 제대로 좀 이제 좀 뭐 자유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나랬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결국은 현재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의 그 염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염원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염원은 마치 엔트로피가 그 무질서도를 그 추구하듯이 모든 개인은 사실 자유롭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싶어하고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약간 마음의 열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그 이제 뭐 19세기, 뭐 18세기 이럴 때는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새로운 헤게모니로 갈 수 있는 어떤 영향을 줬잖아요. 누구나 이제 뭐 왕의 피가 흐르지 않아도 반정을 해가지고 이제 막 귀족들 처형을 하고 나서 하면 누구든 이제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황제로 등극을 하잖아요. 이제 왕을 다 잡아 이제 다 넣고 반동을 다 진압해가지고 군사력을 가진 나폴레옹. 이게 하나의 트렌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게 역사에 되게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자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김옥균의 삼일천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 다 바꾸진 못했지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사카모토 리오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메이지 유신 전에. 그래서 다 이렇게 뭐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혁신의 어떤 불씨를 지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혁신의 어떤 알맹이를 다 보지는 못하고 죽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혁신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음, 혁신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오프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화두를 던지면 남은 사람들이 인식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어, 더더욱 자유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인 한미가 함께 도출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나오고 약간 이런 형태로 약간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IT에서도 뭐 야후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처음에 느낀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현재 여기서 뭐 검색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결국 그게 이제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생태계로 이어졌던 것 같고 아마도 가상화폐 시스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미국의 기축통화를 이용한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진정으로 정의로운가? 이것에 대한 어떤 저는 화두를 지금 충분히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연방은행, 네, 연방준비은행.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퀘스천 마크를 본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이제 우리에게 2020년이 된 지금 모두에게 도입이 돼서 그랬던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는 앞으로 뭐 20년 후에는 어, 제대로 된 도전을 미국이 도전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입니다. 30분이나 해버렸네요. 쓸데없이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계속 같은 얘기 반복 하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네 아쉽지만 뭐 이 친구들은 조금 좀 이 군사력으로 뭐 한다거나 뭐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안 통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인터넷과 빅테크 기업 간의 그 연결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화폐 지주 시스템과 함께 가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커다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명언도 그래서 20년 후에는 과연 옳은 명언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다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